안녕하세요. 파텍노드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리베르소에 들어가는 칼리퍼 82 무브먼트를 분해 조립해보는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했던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매장에서 보기 힘든 시계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수업 전에 미리 방문해서 귀한 시계들을 보려고 클래스 시작 시간보다 조금 일찍 방문했습니다. 일찍 온 김에 영상도 제작할 겸 지난 영상에서 빠진 신형 폴라리스들을 영상에 조금 더 담고자 행사장에 한 번 더 가봤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제가 모르는 매니저님이셨는데 저를 어떻게 아셨는지 오늘 마스터 클래스 들으러 오셨지 않냐고 먼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제가 폴라리스 보는 동안에 옆에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주시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항상 환영입니다. 폴라리스를 다 보고 설명을 도와주신 매니저님께 이따가 행사 시간 맞춰서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부티크에서 제 담당 매니저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해주셨습니다. 제 담당 매니저님이 아닌데도 먼저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응대를 해주시니까 뭔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타 브랜드에서도 제 담당 매니저님이 아닌데 제 구매 이력이나 제가 시계의 어떤 부분, 어떤 브랜드들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번과 비슷한 느낌이 들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행사가 열리는 잠실 에비뉴엘 2층에는 예거 부티크 매장이 있습니다. 보기 힘든 시계들이 들어와 있다는데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매니저님께 부탁해서 클래스 참석 전에 미리 보고 싶다고 하니까 별도로 시간을 잡고 시계들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마스터 울트라신의 바 인덱스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퍼페추얼 캘린더에 뚜루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스럽습니다. 3차원 뚜루비용 시계입니다. 이 시계 보기 힘든 시계입니다. 랑데뷰입니다. JLC 대표 여자 시계고 그냥 랑데뷰가 아니고 에나멜 랑데뷰입니다. 영상에 잘 안 담긴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구름과 밤하늘 사이에 단차를 이루는 느낌이 잘 나도록 다이얼을 구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 JLC에서 셀레스티얼 라인이 있는지를 몰랐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매니저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모델은 사진 촬영이 불가라고 해서 사진은 못 찍었는데 이것도 못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 모델에다가 에나멜 플러스 인그레이빙으로 호랑이를 묘사해 놓은 리베르소 모델도 있었는데 해당 모델도 사진 촬영이 어렵다고 하셔서 못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미니 리피터 리베르소 프로토타입도 있었는데 해당 모델도 사진 촬영 불가라서 눈으로만 보고 왔습니다. 프로토타입이길래 실제로 작동하는 시계는 아니라서 미니 리피터 소리도 못 들었고 해당 모델 크라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매우 조심히 다루고 계셨습니다. 좀 위험한 상태인데 꺼내주셔서 직접 보여주신 매니저님께 감사합니다. 울트라 신 라인의 뚜루비용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 다이얼에 기호쉐가 들어가 있는데 이 다이얼은 썬레이일까요? 아니면 에나멜일까요? 육안으로 구분이 되시나요? 파텍 필립의 예전 칼라트라바는 썬레이는 아무 글씨가 안 써있고 에나멜은 에나멜이라고 프랑스어로 써있어서 글씨로 보고 구분을 했었는데 저는 이 뚜루비용 모델을 처음 봤을 때는 썬레이인지 에나멜인지 육안으로 구분이 안 돼서 매니저님께 여쭤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에나멜 다이얼입니다. 시계를 보다 보니 이제 클래스 참석 시간이 돼서 매니저님과 함께 행사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창 시계 무브먼트 공부를 할 때 사비로 프랑스 에보슈 4612 무브먼트를 구입을 해서 친구와 함께 무브먼트 오버홀 과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JLC 822 무브먼트 영상 보시기 전에 예전에 제가 에보슈 무브먼트로 작업한 사진과 영상들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프랑스 에보슈 4612 무브먼트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날짜와 요일이 같이 표시되는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의 앞면을 모두 분해한 사진입니다. 각종 부품이 굉장히 많죠. 처음에 이걸 분해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무브먼트의 뒷면을 모두 분해한 사진입니다. 이 부분에 시계의 작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메인 스프링, 핵심 4개의 휠, 그리고 시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밸런스 휠과 밸런스 스프링이 있습니다. 처음엔 무브먼트 분해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다시 조립을 해서 무브먼트가 정상 작동하게 만드는 거죠.
정상적으로 조립된 모습입니다. 조립을 다 하고 나서 밸런스 휠을 살짝 건드려주면 밸런스 휠이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데이트 애퍼처가 있는 시계를 써본 분이라면 크라운의 위치로 데이트 창을 조절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크라운을 한 번 빼면 데이트 조절, 두 번 빼면 분침 조절 이런 식이죠. 그리고 핵기능이란 건 분침 조절을 위해 크라운을 뺐을 때 시간이 더 이상 가지 않게 멈추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핵기능의 유무에 따라 크라운 부분을 구현할 때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저렇게 많은 기어와 부품들이 존재를 합니다. 드디어 클래스가 이루어질 아틀리에 앙투안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다룰 칼리버 822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무브먼트라서 에보슈보다 더 간단하고 심지어 헤어스프링과 밸런스 휠 부분은 다루지 않는 클래스입니다. 내부는 깔끔하고 JLC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자와 사진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오늘 클래스를 지도해 주실 마스터님도 잠깐 보이시고 수강생별 작업대도 보입니다. 네, 저는 클래스 당일에 월드타임을 차고 왔습니다. JLC 마케팅 차장님께서 리베르소 아르데코를 착용하고 계셨는데 직접 차고 계신 시계를 풀러서 저한테 보시라고 직접 주셨습니다. 이 시계는 실물 보기가 좀 힘든 걸로 아는데 덕분에 3분가량 여기저기 자세히 보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보고 또 제가 궁금한 것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JLC 마케팅 부서에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이 시계를 오늘 차고 온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분해 조립할 822 무브먼트를 바탕으로 아르데코에 들어가는 822AD 무브가 탄생했고 방금 보신 그 금통 리베르소가 822AD 무브먼트를 베이스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22 무브먼트에서 인그레이빙이랑 스켈레톤이 더 들어간 무브먼트가 822AD입니다. 여기서 알파벳 A랑 D가 의미하는 게 있는데 아트 플러스 데코의 맨 앞에 글자 A랑 D를 따서 AD가 돼서 822AD입니다. 행사장에 맞는 귀한 시계를 차고 오셔서 보여주니까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기어와 밸런스 휠 등 주요 부품들의 위치가 같습니다. 플레이트, 브릿지 부분의 인그레이빙과 스켈레톤으로 822 무브먼트랑 차이를 두었습니다. 오늘 제가 작업할 작업대 사진입니다. 무브먼트를 덮고 있는 돔을 제거하고 한번 자세히 무브먼트를 줌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툴들입니다. 맨 왼쪽부터 무브먼트를 덮는 돔, 이건 제가 자리를 비우거나 할 때 먼지가 무브먼트에 올라앉지 말라고 덮어둘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검은색 렌즈 같은 것은 루페입니다. 무브먼트의 작은 부분들을 보거나 미세한 작업을 할 때 좀 더 줌인을 해서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좀 경량화된 오버올 코스라서 루페를 쓸 일이 많이는 없었습니다. 무브먼트 오버올 시에 루페를 주로 사용하지만 중고 거래나 아니면은 뭐 롤렉스 가품들을 볼 때 루페로 다이얼과 마감만 봐도 어느 정도 진가품 구별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S급 가품은 좀 더 들여다봐야 할 항목들이 많은데 단순 A급 혹은 그 아래급들은 그냥 루페로만 봐도 바로 구별이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브먼트를 고정해주는 장치도 이미 무브먼트랑 고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그냥 사용하면 됐었고 사진에 보시는 골무도 꼭 껴야 됩니다. 골무가 3개가 있는데 보통은 손으로 작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엄지, 검지, 그리고 중지에 착용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골무를 안 끼고 맨손으로 만지게 되면 손에 땀이나 이물질에 의해 무브먼트에 붙게 되고 그게 무브먼트의 산화를 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무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실리콘 재질로 된 골무도 별도로 준비를 해 놓으셔서 세심함이 돋보였습니다. 하얀 팔레트 같이 생긴 건 무브먼트 분해 조립을 하면서 나오는 파츠들을 본인이 편한 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 놓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래 3개의 도구들은 드라이버, 트위저 그냥 집게라고 하셔도 되고 그리고 빨간 플라스틱 막대가 보이는데 저거는 제가 부르는 용어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플라스틱 막대에서 뾰족한 부분은 기어를 들춰내거나 할 때 쓰는데 그냥 드라이버로 할 수도 있지만 드라이버도 쇠라서 그냥 드라이버로 하게 되면 스크래치가 갈 수도 있어서 빨간색 플라스틱 막대로 해서 하는 게 스크래치에 있어서 좀 더 방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저 빨간색 플라스틱 막대 뒷면이 좀 평평한데 그 부분은 이제 오버홀 할 때 브릿지를 고정하거나 브릿지를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무브먼트 분해 조립 시에는 공구가 중요합니다. 장인은 연장 탓을 안 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미 장인분들은 고급 아이템 혹은 본인에게 필요한 장비를 커스텀 제작해서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탓을 안 하는 겁니다. 사진의 드라이버 제조사는 공구계의 원탑인 버전입니다. 혹시나 해서 봤는데 버전 거였습니다. 예거에서 진짜 많이 신경을 썼다는 여러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전은 가격이 사악하지만 돈값은 합니다. 저도 제 디버클이 화이트 골드 소재인데 화이트 골드가 일반 스틸보다 좀 물성이 무르다 보니까 일반 공구로 하다가 보면은 좀 손상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디버클을 다시 조이거나 줄질을 할 때도 좀 디버클 쪽에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 공구를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작업을 합니다. 가끔 골드 케이스 시계들 줄 교체를 직접 하시다가 골드 케이스 혹은 골드 스프링 바에 스크래치를 내시거나 아예 고장을 내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태엽 장난감 자동차 기억하시나요? 태엽 자동차는 뒤로 당겼다가 앞으로 놓으면 감겨있던 태엽이 짧은 순간에 모두 풀리면서 모아둔 에너지를 한 번에 방출합니다. 시계의 메인 스프링도 이 태엽 자동차랑은 조금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시계의 메인 스프링도 크라운 혹은 로터에 의해 감겨있던 메인 스프링이 한 번에 풀리게 되면 시계로서의 구실을 못하겠죠. 그래서 메인 스프링에 모아진 힘이 짧은 순간 한 번에 다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케이프 휠, 팔레 포크, 그리고 밸런스 휠을 통해 원하는 주기로 메인 스프링의 힘이 천천히 풀리면서 시계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무브먼트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너무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파텍 필립 시계들을 설명하면서 진동수, 윤년 등 시계 원리와 기능들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들을 찍었었는데 조회수와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좀 편한 마음에 영상 플러스 오디오 개념으로 보는 분들이 대다수지 유튜브를 보면서까지 깊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시계에 더 관심이 생기게끔 제가 영상을 쉽게 잘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구독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더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브릿지와 기어들을 다 풀고 다시 조립을 합니다. 최상단 브릿지와 메인 배럴 부분부터 조립을 합니다. 메인 배럴을 다 조립했다면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센터 휠 3번, 4번 기어를 모두 다 끼운 모습입니다. 모든 기어가 다 돌아가야 정상적으로 조립이 된 것입니다. 이스케이프 휠까지 모두 조립한 모습입니다. 맨 밑에 흰색 톱니바퀴를 주목해주세요. 이스케이프 휠까지 다 돌고 그 뒤에 팔레포크와 밸런스 휠, 헤어스프링까지 조립해야지 완성이지만 이번 클래스는 이스케이프 휠까지입니다. 이 정도에 너무 깊지 않고 적당한 깊이의 클래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계 무브먼트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것은 시계를 더 잘 즐기게 해줄 수 있고 이해가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태엽 자동차와 시계 무브먼트를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계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구조와 원리를 알아야 더 많이 즐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기 중에 르망 24시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도 아주 옛날에는 두 명이 탔습니다. 한 명은 드라이버, 한 명은 미케닉, 차를 수리할 사람이었죠. 예전의 자동차는 지금보다도 더 고장이 잘 났고 르망 24시라는 특성상 24시간 내내 달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예전에 내구성이 낮은 차를 정말 극한까지 몰아붙이면서 타는 경기였습니다. 사실상 경기 중에 차가 고장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를 경기 중에 수리해서 어떻게든 완주한다라는 개념이 깔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차가 고장나서 미케닉이 고쳐야 하는데 드라이버는 팔짱을 끼고 구경할까요? 아니죠. 같이 도와서 차를 고치고 다시 운전을 해서 어떻게든 완주를 해야죠. 여러분이 누군가와 2인 1조로 기계를 고치는데 나는 그 기계에 대해서 잘 알고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제가 이 부분을 뭔가 고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내가 그걸 왜 하는지도 모르면 작업 이해도도 떨어지고 오히려 제가 고치는 작업에 대해 방해가 되는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미케닉이 차를 고치려고 하는데 드라이버는 이 미케닉이 앞으로 뭘 어떻게 하려는지도 모르고 어버버하면은 차를 고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전 드라이버들은 차에 대해 기본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드라이버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 개념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대에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F1을 보면 F1도 고카트부터 해서 F1까지 올라온 사람들이기에 고카트 수리는 기본적으로 다들 어느 정도 할 줄 안다고 봅니다. 그리고 F1 감독들도 인터뷰에서 자기 팀의 루키 드라이버에 대해 평가할 때 누구누구 드라이버가 우리 차에 대한 엔지니어링적인 이해도가 올해 많이 높아졌다. 라는 식으로 인터뷰하는 것을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F1도 드라이버는 단순히 팀에서 제공한 차를 운전하는 것만 아니라 본인의 엔지니어링 팀과 차의 개발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을 합니다. 드라이버가 차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엔지니어링 팀, 미케닉들과 대화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와 같은 자동차 경주 말고 일반인 기준에서 대입을 해봐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차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고 운전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고 직발, 풀악셀만 받는 사람이랑 운전 실력이 같을까요? MR, RR, FF 이런 개념조차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과 차에 대한 구조와 특성을 알고 운전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차의 특성에 따라 같은 코너를 공략하는 방법은 다 다르죠. 공도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인이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칼치기, 위협 운전 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고가 안 나거나 죽을 만큼의 사고가 안 났기에 여전히 그러고 운전을 하시는 거겠죠. 그건 본인 운전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좋은 차라서 밟으면 그냥 밟는 대로 잘 나가는 거고 다른 차들이 본인을 피해해 준 거고 차의 자세 제어 장치가 잘 잡아준 겁니다. 국내 서킷만 가봐도 금방 답은 나옵니다. 서킷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폄하하는 국산차에게 계속 추월당하고 백마커가 되는 독일차가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차의 성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차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운전 실력의 차이죠. 아무튼 이야기가 너무 자동차 쪽으로 샜는데 다시 시계로 돌아오면 시계 작동 원리와 구조를 아는 사람이 시계를 즐기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클래스를 마치고 나서 클래스를 참가하셨던 분들을 보면 저같이 시계를 좀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계에 관심은 없지만 친구 혹은 남편분을 따라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분들도 다 수업에 잘 따라오시고 수료증을 받아가십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인 밸런스 휠과 헤어스프링 분해 조립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저는 밸런스 휠과 헤어스프링 분해 조립까지 해보고 싶었으나 아마 이 두 개의 파츠가 무브먼트에서 가장 비싼 부분이기에 클래스 수강생들이 망가뜨리면 주최 측에서도 비용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또한 이 부분을 분해 조립하는 것은 오버올 경험 유무, 개인의 손재주 차이 등 여러 요소에 의해서 시간과 성공률이 많은 개인차를 보입니다. 그러면 클래스 운영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 운영 시간을 맞추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클래스 운영 시간인 1시간 이내에 모든 참가자들에게 이 부분을 해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클래스를 정상적으로 수료를 하고 수료증까지 받고 마스터분과 사진 촬영도 같이 했습니다. 보기 힘든 JLC의 시계들도 보고 JLC 본사 한국지사장님, 마케팅 차장님, 그리고 마스터님까지 다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꼭 JLC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시계업계 전반적인 트렌드, 시계 시장 경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 담당 매니저님께서 제가 클래스 수강하시는 내내 사진을 정말 열심히 찍어 주셨습니다. 핸드폰으로도 찍어 주시고 또 다른 사진 기사분께서 오셔서 폴라로이드 사진까지 찍어 주셨는데 특히나 매니저님께서는 부티크에서 다른 고객님들 응대하기도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클래스 내내 계속 제 사진 찍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서는 행사장을 나오니까 이미 해가 졌네요. 과거 몇 년간 JLC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때때로 운영하기는 했지만 마지막 클래스 운영한 때와 요번 클래스 운영한 그 시간 간에 꽤 오랜 간극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클래스
참가 신청도 열리자마자 거의 다 바로 신청 마감이 됐고 그런 걸 보면 여전히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